선거로 만나는 역사 속 이야기, 다채로운 선거의 세계가 선거학개론에서 펼쳐집니다.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함규진 교수님,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 글자로 읽는 선거의 세계입니다. 두 분은 한글 몇 살 때 떼셨어요? 기대가 좀 되는데. 저는 기억이 없는데 100일 때 뗐다라는 예? 소문이. 제 100일 사진 있는데 거기 네. 한글로 적혀 있거든요. 100일. 그거 제가 썼다고. 그렇게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태어남과 동시에 말하면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엄마! 이러면서. 저도 비슷한데. 아, 그래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한글로 응애라고 써서 보여주니까 응애 하고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제랑 오늘 관련이 있나요? 오늘은요, 그래서 이제 그 글자와 선거와의 좀 세계,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글자가 이 선거와 민주주의에서 참으로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글자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글자가 만드는 건 뭘까요? 정보? 예. 글, 신문. 말씀하신 정보죠. 말하자면은 그냥 언어로서 네. 들으시면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한국어를 아신다면은 네.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어디 나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저는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뭔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 사람도 없고 뭐 글로 써서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맨투맨으로 대화하지 않더라도 서로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기록하고, 심지어는 수천 년 전에 뭔가 쓴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수천 년 전에 이런 정보가 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고대 같은 경우는 글자가 없었을 텐데,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4대 문명하면 뭐가 있을까요? 4대 문명? 이집트, 인더스, 황하, 메소포타미아. 네, 그렇죠. 이 문명의 시작을 말하자면 글자의 시작으로 본다, 또는 글자가 문명을 만들어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문명이라고 하면 어떤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이 있는 것이고, 무슨 세금을 거두고 관리를 하고 전쟁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관리가 와가지고 야, 세금 내야 되니까 곡식 바쳐라. 그러니까 요만큼. 그랬더니 요만큼? 너 작년에 이만큼 내지 않았어? 아니요, 제 기억엔 요만큼 냈는데요. 내 기억엔 분명히 이만큼 내는데 제 기억은 요만큼이에요.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기록을 해놔가지고 바보가 작년에 너 이게 단위가 있어야겠죠. 무슨 1리터를 네가 냈잖아. 여기 써 있는데 왜 사람을 속이려고 그래 이놈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애초에 문자가 왜 생겼냐. 그것이 아마도 세금을 받고 거두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약속이 필요하고 그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호가 필요하니까 생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의 세계가 터져가지고 그야말로 문명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자면 좀 권력의 상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권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문자를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든다. 지배를 해야 되고 시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자라는 것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분이 있어요. 네. 주막집 할머니. 왜요? 예천에 가면은 굉장히 오래된 주막집이 있는데 네. 거기 가면은 이제 그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한 잔 이렇게 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네. 외상이요 이래요. 그러나 그어놔. 이런데 진짜 그 할머니는 그어놨어요. 벽에다가. 네. 그어놨는데 거기 오는 수백 명의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 상인들을 약간씩 자기만의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권력이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거기 가면 이제 그 주인 할머니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 봐봐, 벽에 이 표시들 봐봐. 술 파시는 분이 그렇게 하니까 주권이네, 그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모두 배울 수 없었으니까 그 문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글자가 곧 권력이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독점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글자를 가진 그 계급들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글자가 이제 폭발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이제 불을 댕기는 사건, 바로 인쇄술입니다. 인쇄. 서양 같은 경우는 이 인쇄술의 개발로 직접 처음에 이제 만든 책이 성경이잖아요. 이제까지 성직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이 권력으로 누리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보통의 사람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쉬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또 이제 지식이 퍼져나가니까 우리도 뭔가 지식을 가진 존재야. 우리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부르주아. 근데 그 부르주아가 조금 더 지식을 갖춰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면 시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쇄술을 통해서 또 한 번 세상은 크게 변하게 되고 그 중심에는 글자의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이 아주 큰 역할을 한 거네요. 그렇죠. 한국 사상 최고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한글 창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개혁이라고 할 때는 기득권을 가진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한다 그렇게 되는데, 이 한글은 참 어떻게 보면 훌륭하게도 특이하게도 그 기득권을 가진 분들, 양반들과 상민들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이익이 되는 식으로 접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일단 상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제 조선이 이제 성리학을 가지고 이제 나라 질서를 만들다 보니까 가장 금기시하는 것이 강상을 어기는 겁니다. 강상이란 뭐 삼강오린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질서를 깨트리는, 말하자면 자식이 부모를 때린다. 그런 경우는 이제 사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상죄를 엄하게 처벌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세종이 딱 보니까 그때는 사형수라고 한다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임금한테까지 올라오거든요. 어떤 또 강상죄를 보면 이게 다 일반 평민인 거예요. 아니면 양반들은 안 올라오고 이렇게 평민들만 다 이렇게 중죄를 지르러가지고 사형수로서 올라오느냐.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우리가 계속해서 삼강오륜을 잘 지켜야 된다. 만약에 강상에 어긋나는 걸 범하면은 그때는 죽음으로 그걸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게 한문으로 써다 보니 일반 백성들은 않죠. 모른다는 네. 거예요. 그게 뭔 소리요 해가지고, 그래서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는 편한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일반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이제 나라를 움직여 나가는 그런 법이라든가 그런 걸 제대로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글을 만들으셨던 거죠. 일반 백성들한테는 좋다. 고위층 또는 이제 양반층들한테도 이건 맞으면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양반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그 기회가 한시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한시를 지을 때 그냥 지으면 안 되고 한자에 들어가 있는 음에 따라 가지고 평측 이런 식으로 운을 잘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한시가 아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발음하고 중국 발음하고 다르잖아요. 중국에서 베이징 그러면 우리는 북경 그러는 식이라서 다르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발음 기호를 만들어주면 참 편하지 않겠냐? 세종께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럼 편하겠네요. 그래서 이 소리 글자를 가지고 하면은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베이징 하는 것도 이렇게 베이징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딱 알고 한시를 제대로 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거 참 편리하고 훌륭한 발명이군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훈민정음이라는 것이, 훈민은 앞에 나왔던 일반 백성들한테 국법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고, 정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제대로 된 소리를 우리가 원음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권력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한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읽고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권력을 가지는가 하면은 가령 계율정당이 났다든가 연산군이 무슨 뭔가 이렇게 확정을 했다든가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임금이 이래도 되는 거냐 해가지고 한글로 막 써가지고 붙입니다. 벽보를. 이건 상당히 뒤집어질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글을 탄압하게 됩니다. 그 뒤에 임금들은 탄압하게 되고, 또 이것은 천한 글자다, 원문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조선 시대의 한글이 우리 글자로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 조선이 끝난 다음에야 결국은 대한민국이 되어서야 우리 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한글의 창제는 어마어마한 어떤 변화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났던 한글과 함께 사실은 500년이 지나서 이 훈민정음이 미처 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영역을 훈민정음처럼 해낸 게 있습니다. 뭐예요? 훈맹정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훈맹정음? 맹,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글자를 볼 수 없는 사람. 그쵸, 맞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뭔가 알려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1926년에 박주성이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이거를 이제 점자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한 겁니다. 눈이 잘 보이던 사람들만 쓰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분도 손으로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 글자에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은 공간까지 조금은 더 채워주셨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점자가 그 전에 있기는 했어요.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만들었는데 그때는 4점으로 만들어서 약간 조금 불완전했었는데, 혼맹정음은 6개의 세계 표준의 어떤 점자 형식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조금은 특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글의 또 다른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글자라는 것이 선거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정보, 아무래도 이제 선거 정보를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글자를 알아야 하는 거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라도 글자를 알아야 하는 것인데, 글자를 읽기 어렵거나 아니면 이 글자를 못 읽는다면 또는 글자가 없다면 이럴 경우에 아무래도 난감해질 것 같거든요. 무효투표란 말 아시죠? 네, 들어봤어요. 예, 이 무효투표가 문맹률하고 상관성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호주에서 연구를 했는데 메갈리스하고 맥카이, 그런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래서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효표를 더 많이 내더라. 그 비율상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나는 투표를 했다고 했는데 잘못됐다, 또는 이제 실수해가지고 무효가 됐다, 그런 식의 무효투표가 아무래도 이제 영어에 능숙하지 않으면은 더 많아지게 된다. 그게 문맹률과 무효투표율은 상관성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광복 이후에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문맹률 대략 얼마 정도 됐을 거라고 굉장히 생각하세요? 높았다라고 하니까, 근데 광복 이후에요? 그 네. 정도면 어느 정도 문맹이 좀 개선이 됐을 것 같은데 아주 높았다. 60%? 이 일제강점기 마지막에 이제 또 일본어만 배워야 하는 그런 상황들, 또 학교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문맹률이 78%까지, 그러니까 12살 이상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이제 문맹률이 거의 1% 안팎인 걸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당시 이 문맹률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78%라고 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7명이나 8명은 글자를 못 읽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920년대에 보면은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이제 상점을 보면서 이렇게 알아보지 못한다거나 역을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절대 내릴 때 못 내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뭐 열에 9분 됐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망친 게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탑3 중에 들어갈 만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어요. 시문의 상록수라는 소설에 보면은 거기서 야학을 하는데 이제 가짜에 기억하면 각하고 나짜에 니은하면 난하고,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걸 또 하지 못하게 탄압을 해가지고 뭐 그냥 도망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그러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일제 36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의 욕망,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문맹 퇴치를 적극적으로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호응을 해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죠.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5달 동안을 문맹교육기간으로 설정, 본격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난 13일에는 문맹교육봉사단 결단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문맹교육봉사단원은 시내 문맹대 교육의 선봉... 그 현대사를 보면은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당시는 문맹퇴치를 5개년 계획 이렇게 잡아서 해야 할 정도로 당시 분위기가 심각했고 빨리 어떻게 뭐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봤던 거고요. 당시 이제 문맹퇴치에 이제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뭐 표창장을 주거나 할 때 보면 이제 뒤에 이제 이렇게 현수막 같은 게 걸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없어지는 눈뜬장님, 자라나는 민주대학. 그러니까 이게 문맹률이 또 한편으로는 민주, 뭐 대한 이런 말들하고도 연결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글자 문제를 넘어서서 이게 이제 시민으로서 또는 국민으로서 어떤 자질을 갖추는 데도 중요한 문제였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문맹률은 투표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이제 치명적인 약점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나 선거는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1960년대 같은 경우는 문맹률이 높았던 때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 문맹률이 높았을 때 선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러졌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선거 후보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투표를 할 어떤 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지. 뭐 TV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TV. 근데 문제는 1960년대 TV가 보편화됐잖아요. TV가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럼 뭐죠? 그러니까 라디오도 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유세장에 가는 방법이에요. 네. 근데 이제 유세장에 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후보들이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회의원은 그나마 여러 지역을 다닐 수 있지만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몇몇 지역만 갈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제일 쉽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유익했던 곳이 바로 선거 벽보입니다. 벽보 글을 못 읽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선거 벽보를 글을 못 읽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이제 얼굴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1번 기호 1번 함규진, 기호 1번 박주영 이렇게 나오면은 얼굴은 다 아는데 문제는 내가 투표장에 가서 찍었을 때 1번이 함규진 교수님이었는지 2번이 함규진 교수님인지 그쵸, 그게 그것도 헷갈리는 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함규진 교수님 사진 옆에 짝대기 하나가 딱 붙어 있고 그다음에 아나운서님 옆에 짝대기가 2개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선거학개론은 아나운서님이 끌고 가야지 하면서 저는 짝대기 2개를 기억하고 선거 투표장 안에 가서 짝대기 2개에다가 기표를 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후보 숫자가 쭉 늘어나게 되면 그러니까요. 그 짝대기 숫자를 기억해야 되는 게 네.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짝대기로 이제 숫자를 기억하는 건데 그 짝대기가 만약에 뭐 후보자가 12번이야, 13번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봐야죠. 이게 1, 2, 3, 4, 5, 6, 7, 8 그렇게. 그러니까 매직 아이가 안 되도록 잘 아, 숫자는 셀 수 있었어요, 근데? 숫자를 인식하는 것들은 비교적 글자보다는 쉬웠다는 점에서 그 짝대기 숫자를 기억을 해서 이제 그거를 기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어떻게든지 투표를 조금이라도 더 하시고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하시도록 네. 하려는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사용하는 언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문맹률도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워낙 문명이 좀 많아요. 여기 인구가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한 4분의 1 인구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문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선거 운동이라든가 선거를 할 수 없으니 그림을 동원해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정당이라는 게 생겼다 없어지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좋은 이미지는 다 갖다 써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신생 정당들은 써먹을 이미지가 없어요. 별로 좋은 게. 그래서 뭐 칫솔 정당이 나타나고 무슨 담배값 정당이 나타나고 막 그런 판입니다. 근데 현재 인도 같은 경우 전자투표를 하고 있지 않나요? 예, 전자투표로 해서 그림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나는 이 당, 나는 저 당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나라의 투표가 결정되는 만큼 이 표식이나 마크가 정말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그림 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수단의 이제 2011년 국민투표가 생각이 납니다. 이집트하고 이제 영국의 통치를 받다가 1956년에 독립을 해요. 근데 문제는 북쪽 수단과 남쪽 수단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여러 문화적으로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같은 경우는 이슬람, 그다음에 이제 아랍계 사람들이라면 남쪽 같은 경우는 기독교라든지 토착 종교,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주로 되어 있었는데 주로 이제 권력을 북쪽이 잡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수단까지도 이슬람화 하려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되니까 남쪽에 있는 수단 사람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해방군 같은 것들을 꾸려서 결국은 내전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이 여기에 개입해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수단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국민투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떤 국민투표를 그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를 실시하려고 딱 봤는데 아까 이제 인도 문맹률 얘기하셨잖아요. 여기는 아직 그 문맹률이 더 높은 거예요. 한 뭐 80%가 넘는다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을 찍는 거면은 어떤 그림을 그리면 그쵸, 되는데 그쵸. 이거는 지금 통합할 거냐 아니면 분리된 채로 각각의 나라를 꾸릴 거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은 그림을 그려냅니다. 네. 그래서 투표용지를 이제 살펴봤는데 그림이 하나는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냥 이것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짐작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합치는 것 같고 그렇죠. 이거는 반대 약간. 그러니까 혼자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나눠져서 남수단, 북수단으로 있겠다라는 뜻이었고 요 두 손은 합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굉장히
90%가 넘는 비율로 남북이 서로 나누자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남수단, 북수단이 서로 나누어지게 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문맹률이 조금 낮았더라면 훨씬 더 정확한 어떤 자신의 뜻을 밝히는 투표 그리고 선거 과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글자로 읽는 선거의 세계 돌고 돌아 다시 선거의 세계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저도 이번에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영어라고 그러겠죠. 저도 교수님처럼 약간 영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영어는 3위를 기록했고요. 1위 언어가 세계 인구의 약 16%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느 나라인 줄 알 것 같아요. 네. 자, 중국어입니다. 2위가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해 주셨던 스페인어, 그리고 이제 3위가 영어, 4위가 아랍어인데요. 우리나라 한국어 몇인지 아세요? 그래도 한 인구 규모로 따지면은 15위? 오, 22? 그래요? 네,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한국어 20위는 넘어갈 것 같아요. 20위는 넘어간다? 우리 20위 안에 든다, 20위 넘어간다. 그러니까 20위 안쪽으로 19, 18 이렇게 갈 것 같아요. G20에 들어가니까. 네. 무엇보다 한국어가 12위를 기록했다는 게 정말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12위나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좀 떨어져 굉장히 있을 것 이제 같았는데.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국어가 퍼져 있다는 얘기는 같이 한글도 퍼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 이제 동남아시아 예전에 네. 여행 가면은 네. 조금 있다 우리 버스가 올 겁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할 겁니다. 그랬는데 잠실 가는 버스가 등장을 동남아시아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버스를 중국 버스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물어봤어요. 현지 분들한테 좀 물어봐 달라고 해서 왜 여기에 도색을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요즘은 한글이 약간 그쪽에서도 좀 고급스럽게 느껴진다. 이영만리에서 한글을 보니까 막 진짜 신기하셨겠어요. 좀 뜨끈한 것들이 났고 또 한글에 대한 어떤 대접이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한글은 또 다른 나라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글자라는 것은 서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이미 옛날에 사라진 우리 조상들 뭐 이렇게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 사람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것도 되죠.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금 우리가 삼국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먼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분명히 왔다 갔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천재, 영웅, 예술가 그리고 뭐 서민들의 애환과 대단한 사건들 그런 거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상당히 답답하죠. 그래서 문자를 우리가 유지한다는 것은 과거와의 대화를 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서 배우고 그리고 또 새로운 더 좋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생각나요. 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록을 없애버리는 것, 또 그 나라의 기록을 없애버리는 것. 예를 들어 영화 300에 보면은 그 페르시아에서 공격을 하면서 아테네 너희들, 그리스의 너희들의 기록을 모두 없애버릴 거야. 크세르크세스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There will be no glory in your sacrifice. I will erase even the memory of Sparta from the histories. Every piece of Greek parchment shall be burned. Why, honoring the very name of Sparta or Leonidas will be punishable by death. The world will never know you existed at all.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기록 말살형이 로마에서 존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폭군으로 알려졌던 뭐 네로라든지 코모두스라든지 그 다음에 칼리큘라 같은 경우는 그 기록을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를 이제 뭐 담나티오 메모리 아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기록을 없앴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권한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워버린다는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계속 글자를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후 작업으로 그렇게 지워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글자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좀 특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 의미가 특별하지 않을까를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글자가 남기는 그 역사가 그대로 기록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글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글자로 읽는 선거의 세계.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한 줄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저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리를 지키는데 말은 필요 없다. 근데 의리! 의리. 의리. 예, 근데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다. 아, 심오합니다. 심오하네요. 네. 그 알아야 면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알아야 뭔가 일을 한다라는 뜻인데 원래 이제 역사 기록에 이제 중국의 이제 고대 기록을 보면은 이제 원래는 알아야 면면장 그러니까 고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뭐 높은 사람이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덧붙인다면 글자를 알아야 면장을 뽑는다. 삼각결론이잖아요. 우리는 뽑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거의 세계, 글자를 우리가 따와서 글자가 이제 선거의 세계에 미치는 영향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봄으로써 한 줄평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선거학 인물 이제 꼽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선거학 인물로 어떤 분 좀 꼽아보셨을까요? 예, 저는 바바라 조던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유명한 마이클 조던의 할머니. 아,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고 그냥 뭐 조던 가문에 그런 사람도 있다. 네, 네. 이 바바라 조던이라는 분이 흑인입니다. 흑인이시고 여성입니다. 1965년에 미국 선거법 개정 그 이후로 후보에 나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미국의 그 국회의원이 된 분이에요. 흑인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또 이분이 그걸로만 끝인 것이 아니라 1975년에 이분이 상당히 중요한 일을 또 합니다. 10년 지나가지고 미국 남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스페인 영토였기 때문에 히스패닉 계통 사람들이 많거든요. 영어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쪽에서. 히스패닉밖에 모르는 거야. 그 외국에서 와가지고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투표권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바바라 조던이 선거법 개혁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든 끝에 히스패닉 계통에서 증인으로 나서려다가 경찰한테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그런 사건도 있었답니다. 거기도 저항을 받았는지. 그걸 거쳐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1975년에 다시 선거법을 개정해서 언어의 인종들이 있을 경우에 영어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언어로도 이때 선거 운동을 진행해야만 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바바라 조던이 노력을 해가지고 히스패닉과 그 외 아시아계라든가 그런 소수 국민들한테도 이제 참여권을 줬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뜻이 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거학 인물로서는 주시경 선생. 주시경 선생. 네, 아마 딱 들으면 다 알 거예요. 아, 한글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한글 문법을 정리한 분. 근데 이분이 선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 일반 백성들이 임금님 앞에 나갑니다. 나가서 막 징을 두드리면서 우리 격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격쟁이 사라지는 때가 언제일까? 연도를 잘 살펴봤어요. 신문이 등장할 때입니다. 오, 그래요? 여태까지 임금님한테 얘기를 해야 하소연을 했던 그 문제들을 풀었는데 이제는 이제 여론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신문 중에서 한글로 쓸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신문이 바로 독립신문이죠. 이 독립신문의 편집을 담당했던 분이 바로 또 주시경 선생이기도 합니다. 이 독립신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한글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셔봐 라고 하면은 좀 헷갈리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고 사실은 이 띄어쓰기를 처음 했던 분은 이제 헐버트 박사인데 그분에게서 같이 이제 한글의 중요성, 그다음에 한글에 대한 어떤 문법들을 공부를 했던 주시경 선생이 이거를 정착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말로만 할 줄 알았던 정치적인 견해를 표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독립신문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글로써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읽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선거학 인물로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을 오늘의 선거학 인물로 꼽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선과 인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는 글자가 선과 민주주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새삼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음 이야기와 함께 또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